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무려 200회까지만 진행되는 영화 팟캐스트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87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파와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었구나. 꽤 많이 쌓여서 운전하기 방해가 될 정도의 눈이 쌓인 하루와 함께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저는 이 방송의 메인 진행자이자 호스트 숙주인 이감독 AKA 강추 원추 미스터 추고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디테일은. 그리고 오늘도 안 감독님과 해백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브리. 안녕하세요. 아, 연말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분위기 좋더라고요 요즘에. 네, 말씀하시죠. 요즘에 이게 왜 미루죠? 월드컵 이후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맞네. 월드컵 얘기 잠깐 총평을 하는데 5분 이내로 끊어요. 네. 안 감독님이 축구 얘기만 나오면 너무 제가 거의 신문선인 줄 알았어. 안문선. 제가 좀 오버하면은 테이저건을 날리십시오. 똑침을 써야지. 예. 월드컵 지금 녹음 기준으로 아직 결승전만 안 했죠? 아니 네. 녹음 기준으로는 안 했고요. 그 방송 나가면 끝냈겠죠.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겠죠. 네. 우리끼리 그러면 내기 해보죠. 이 방송 듣는 순간에 결과 나왔으니까 네. 지금 결승전에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예. 그리고 저는 프랑스. 프랑스요. 저는 아르헨티나 좋아하는데 네. 그 스트라이커 이름이 뭡니까? 은바페요? 아니 그럼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 스트라이커요? 예. 스트라이커는 없죠. 아니,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메시죠, 선수가. 메시. 메르시 복구가 프랑스 말이라 프랑스 이길 것 같아. 근데 메르시가 복구되니까 메시가 이기지 않을까요? 복구 안 될 것 같아. 메르시 복구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가 프랑스식 그 인사말이라 네. 이게 그리고 음바페가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은바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루도 잘하고 네. 거기는 뭐 자원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약간 그 있잖아. 그 모드리치도 그렇고 그 메시도 그렇고 이번에 마지막이 될 확률이 무조건이니까 네. 그 응원해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자나 그리고 그분 노약자네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 좀 응원해주고 있는 이게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좀 지지해주고 싶고 막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강 네. 때 이제 모로코랑 프랑스가 붙었을 때 응원 열기가 장난 모로코 아니에요. 쪽으로 물론 아랍 그죠. 이쪽이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두산 한화 경기 버금가는. 그럼 삐까삐까 칠 텐데요. 그 모로코 선수들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경기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뭐 지금 이미 모로코 대단하게 잘했다라는 거는 지금 4강까지 올라간 건가요? 네, 4강까지 네, 4강까지 올라갔고 갔죠. 이제 3, 거의 4, 2002년 3, 4회전 한국 남았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네. 예, 그래서 거니까. 만약에 야. 얘네가 3, 4회전에서 진다. 그러면 진짜 2002년 한국 판박이죠.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크로아티아네요. 예. 쉽지는 않겠지만 크로아티아는 좀 사기가 꺾였을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좀 모르겠네요라고 생각하면서 네. 월드컵 여기까지 훗! 네, 좋습니다. 아무튼 월드컵 열기로 결승만 좀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 안 감독님은 아르헨티나. 멋있네요. 역시 축바네요. 예. 하지만 제가 약간 펠레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500원 빵입니다. 1,000원 내겠네요. 결과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해백님은 뭐 월드컵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다고 했죠? 네, 월드컵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최대한 늦게 자고 최대한 늦게 일어나는 게 약간 습관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저랑 안 감독님은 월드컵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밤낮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 월드컵 예. 시간대가 너무 좋아. 딱 밥 먹고 뭐하지? 담배 한 대 삘까? 담배라니요. 담배 안 핍니다. 안 핍니다. 농담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실까? 이러고 있을 때 축구 경기가 하고 있으니까 딱 좋은 시간이지요. 저는 명예 카타르인으로 뒤집어져 살고 있습니다. 인샬라. 좋습니다. 예. 인샬라. 신의 라면 먹고 갈래? 저 라면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안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들을 찾아서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하나가 우리 세대 때 이선희 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중에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죠? 옛날이여 이게 있어요. 들어봐요. 그래요. 역시 머리 피도 말라가지고 저. 근데 형. 네, 형이라뇨. 삼촌. 삼촌. 저 삼촌 아니죠. 삼촌이죠. 동백 아가씨 알아요? 그건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금지곡이죠. 예. 근데 뭐냐면은 근데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중에 종합운동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선희. 아니요. 다른 남자 가수.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 진필인데 이 사람의 노래 찾았더니 유튜브에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제가 mp3를 다운받았는데 그 중에 노래 한 곡이 그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요. 제목이 그때와 지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맞네요. 예, 근데 이 노래가 옛날이요 원곡인 거예요. 아니요. 가사도 그렇고 같아요? 네, 거의 같아요. 후렴구가 옛날에 나오는데 제가 깔아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사실 성공이라는 게 어떤 재능보다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같은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김희갑 양인자 씨, 그러니까 조용필 씨 노래 킬리만자로 표부터 해서 뮤지컬 명성황후부터 해서 다 작곡을 그분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만든 곡인데 그 곡이 똑같은 곡인데 이 남자가 불렀을 때는 전혀 아무도 몰랐다가 이선 씨가 부르고 제목을 바꾸고 떴거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라는 게 재능보다는 타이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네. 옛날에 하늘색 꿈도 그래요. 하늘색 꿈도 원래 로커스트라고 대학가요제가 나왔던 거였고 그걸 리메이크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그 다음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슬퍼지려 하기 전에 노래방 가면 가장 신나는 노래죠. 쿨해. 할 때마다. 근데 이 노래가 원래 김성원이란 가수의 발라드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보면서 느끼는 게 킹건모도 있네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원래 이승철. 예. 작곡은 박광현 씨가 하셨었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게 보면서 그 일본에서 유행했던 자살 예방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 하나가 동화책을 읽다가 중간에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재현해주는 장면이 다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모든 드라마의 가장 재밌는 장면은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느낌들이 들어가 되게 좀 새로웠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 방송도 가장 재밌는 부분은 마지막에 있죠. DDR. 그런가요? 다음 주에 무슨 영화 이게 아니라? 큰 그림.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렇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도 좋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근황 토크 잘 안 하다가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딴딴. 아까도 소개했죠. 저는 이 방송의 메인 숙주이자 호스트인 이 감독이자 강추, 원추,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신수. 좋습니다. 추사랑이라고 했어요. 네, 추주 트레인. 네, 아무튼 저희가 불과 몇 달 전에 언급을 했던 놀면 재밌지라는 저희 방송 내 하부 서브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던 이 감독 트로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 이트만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딴딴. 심지어는 이제 녹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들려드릴 수 없으니까 스포가 되니까 그냥 뭐 멜로디 처음에 앞에 한 1초 정도만 딱 조금 들려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네. 오. 아주 약간 전형적인 트로트 멜로디 라인이 쭉 흐르고 있고 네. 대단히 새롭진 않지만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정감도 가는 네. 그런 노래가 아마 완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선은 뭐 녹음이 됐으니까 이후에 진행이 되면 뭐 뮤직비디오까지 갈지 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또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는 이제 저희 꺼타꺼이 브라더스 디렉터스 컷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뭐 메이킹이나 이런 걸 소개시켜주면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가 너무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다가 저희는 그냥 백업용을 올리는데 그래도 그 블랙아담이나 늑대 사냥 같은 거는 또 몇백 분씩 좀 보시더라고요. 홍보 안 해도. 그쵸.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손가락 미끄러지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텐데 조회수에 비해서 안 좋아요. 예. 하여튼 이번에 느끼는 건 하여튼 뭐 그 트로트 그 제가 뭐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건 좋아하지만 녹음을 막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은 거의 없으니까 뭐 제 노래를 녹음한 건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강추 녹음이죠. 근데 확실히 어렵다. 이게 그냥 옆에서 보는 거랑 특히 트로트의 어떤 창법이나 이런 것도 전혀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려니까 역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이명웅 씨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히어로. 좋습니다. 노래를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제대로 배운 적, 그러니까 그 옛날 무슨 공연이나 이럴 때 뮤지컬 때문에 거기서 뭐 기본적인 노래 같은 건 하는데 개인 레슨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 안 감독님보다 좀 어린 세대지만 우리 세대의 문제가 노래를 그냥 필로 부르던 세대예요. 이게 음정 박자 같은 거 무시하고, 그리고 노래방도 없었다가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노래방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감성으로만 불러서 박자 음정 같은 거 잘 못 맞춥니다. 그런 세대라 그 갑자기 그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전문 분야라는 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되게 옛날 사람이네요. 고등학교 노래방이었으면 국민학교 나왔죠? 국민대는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거긴 박사만 인정해 줍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에이, 넘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전반전 얘기도 안 했네. 아무튼 그리고 혹시 오늘도 띵동 해외 과서 있나요? 네. 그러면 코너 한번 해요. 해배 왔어요.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맨날 오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약간 조건반사, 약간 파블로프의 개 같은 경우라서 또 하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한테는 신선할 겁니다. 그래요. 듣고 갈까요? 무슨 일이 있었지요? 이번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맞아요. 네, 했어. 대종상 영화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전에 추천했던 그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 영화가 해외. 이번에 대종상에서 대종이 주목한 그 시선상이라는 상을 처음 신설된 상인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에도 이제 상을 주겠다. 뭐 올해 좀 쇄신한 것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그 작품이 상을 타게 돼가지고 요거 소개도 좀 해드리고, 또 여성 영화인상에서도 이 여성 영화인상 뭐 이정원 배우 연기상 이 작품으로도 타가지고 좀 알려드리고자. 그 되게 그게 됐군요. 신데렐라라고 맞습니다. 하나? 다크호스가 되었군요. 그러게요. 참 상이 권위만 있었어도. 해백님의 안목이라. 근데 대종상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에너지 판매라고 하고 무슨 연암주연상 이런 거에서 조금 그렇게 봤는데, 저는 시상식은 안 보고 시상식 리스트만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청룡상이나 이런 데랑 약간 차별화가 있으면서 되게 납득할 만한 다 결과여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좋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공동 수상도 없앴고요. 그리고 단편 영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에도 이제 상을 좀 최대한 줄 수 있게끔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무적이었거든요. 슬로건도 국민이 봅니다, 세계가 봅니다 해서 약간 그런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또 결국엔 터졌죠. 그쵸. 뭐죠? 이게 이제 대종상 영화제라는 게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고, 맞아요. 6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권위도 있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이번에 이제 쇄신한다고 좀 대중화를 노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시상자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틱토커들이 뭐 감스트나 뭐 이런,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BJ로 따지면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 뭐 시아지우, 리나 대장 뭐 이런 분들인데, 정말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이제
엠베서더로만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시상자로도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왕이면 영화 관계인들이 상을 그러니까.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약간 그분들의 평판 뭐 이런 명성을 그렇죠. 따지는 건 그런 아닌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영화제인데 왜 저분들이 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음악 가요제인데 거기에 배우들이 와서 시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되게 안 맞는 옷 입고 있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레벨로 따졌을 때도 아까 아직까지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는 느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때 레드카펫도 굉장히 한산했잖아요. 네. 솔직히 대종상 영화 시상식이 아프리카 TV 시상식 하위 호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돼 버려. 결과로 보셨을 때는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시상식이라는 건 시상식 행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여했던 배우들이 1년 한 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러 왔건 그냥 보러 왔건 그럼 그 정도로 하면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안 유명한데 갑자기 이름을 바꿨대. 근데 원래 이름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이 될 정도로 뭔가 좀 되게 안타까웠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가수분들이 와서 시상을 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충분히 와서 시상할 그쵸, 수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왕 쇄신을 하고 영화제를 살린다고 했으면 이런 무대에 좀 쉽게 서지 못하는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나 또 저예산 영화들에 출연했던 배우분들이 이왕이면 무대에 올라서 그쵸. 좀 시상자로 나섰으면 의미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그러네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가? 네. 그러니까 의미나 취지 이런 거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거고 아마 네. 대종상 전 보지는 않았지만 대종상의 고민은 어떻게든 더 많은 일반 네. 대중한테 알려야 됐다라는 그러니까 흥행이 중요했던 것 같고 지금 트렌드에 맞춘 것 같은데 네. 사실 요게 어떤 영화제 본질의 취지나 아니면 어떤 권위 명성에는 조금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안목 자체의 아쉬움이에요. 뭐냐면은 사실 그렇게 진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하고 이럴 거라면은 정말 그들이 무엇을 했고 또 그들을 바라본 대중이 어떤 계층인지를 좀 알아봤으면은 좀 더 엄선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유명해? 그러면 틱톡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보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랩하면 좋아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안목 없이 네. 준비한 것도 아마 그분들 유명하겠지만 네. 정작 영화 많이 좋아하고 영화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이상한 네. 그 그렇죠. 시상자들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네. 예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콘서트였는지 뭐였는지 그 초대 가수로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수가 나올 때만 그 무대 앞열로 꽉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경우 많이 이런 있죠.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뭐 아무튼 네. 그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차별화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아마 대종상 이전까지 그 쌓아왔던 악명에 비해서는 이 정도의 단점이면 네. 상당히 개선된 노력은 많이 거다. 했다. 네. 나는 단점이라고 해서 또 사고 쳤나 이랬는데 상당히 클린해졌네요. 물론 NFT 문제가 좀 있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는 얘기하기가 네. 좀 근데 더 NFT는 뭐 시도라고 보고 네. 그게 뭐 수상 결과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안 미친 것 같아서 다행히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조건으로만 우려했던,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조건을 주고 맞아요. 심지어 비싼 뭐 거. 시상자로도 내세우겠다 네.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더라고요. 네. 안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돈 주고 산 사람은 없어. 하고 네,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네. 우려했던 건 막 그런 거였죠. 예를 들면 뭐 범죄도시가 작품상을 타거나 뭐 탈 수도 있지만 다른 좋은 영화도 있는데 그냥 단지 관객이 많이 들고 그쵸. 인기가 많고 뭐 투표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상을 준다면 사실 그건 상을 주는 권위가 이미 없어지는 거니까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네,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런 결과는 안 나와서 네. 다행이다. 한마디로 까비. 네. 좋습니다. 다음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띨똥 해백님의 한마디 네. 다음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지켜보겠다. 대종상 지켜본다. 걸리면 죽는다. 좋습니다. 예, 띵똥 해백와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반전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주초의 명화 시간 영화 한 편씩 소개해주면서 가겠습니다. 주초의 명화. 저는 사실은 매드시티를 추천드릴까 했었는데 왜냐면 했었어요. 근데 안 했고 언급만 했었는데 그래요? 제가 이걸 며칠 전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할까 하다가 지금 준비해온 영화는 저번에 했었어요. 아 그래요? 추천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정확히 기억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존 트라볼타랑 그러니까 수정해서 나중에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은 기억이 잘못됐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지금도 기억이 약간 네, 어. 니은과 디귿도 그런데 좋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영화는 1987입니다. 두둥. 예, 아하. 이것도 이제 어제 다시 봤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발을 담그지 않고 꾸는 꿈은 망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사회 나라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다시 본 이유가 그때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각 위치에서 모두가 자신의 목적에 투철하게 살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의 반대편이 있다, 아니 우리란다, 나의 반대편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뚜렷한 목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걸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싫어 하지만 저 사람들의 신념을 보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 사람들 뭘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거지라는 거에 대한 막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화 예술 콘텐츠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토론 없이 싸움 없이 한번 쭉 보고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볼만하면서도 생각할 여지를 마지막에 주면서 끝나잖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콘텐츠를 한번 이 연말에 한번 소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예, 장준환 감독의 네. 1987 예. 이지요. 이 영화 찍기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감독님. 나는 그냥 요즘의 불만은 제가 뭐 정치적인 뭐 누구 편 이런 걸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그냥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정말 열심히 뭐 거짓말 하나를 해도 공들여서 하고 뭔가를 짜맞추고 막 최선을 다하는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했죠. 막 옛날 있는 뭐 위정자들은.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그냥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이게 사회 자체가 아니면 권력 있는 누군가들이 나를 보이지도 않는데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자존감들이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뭔가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게 나쁜 행위인 것처럼 말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사람이 열심히 돈 버는 건 돈 벌어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관광하고 놀러 가고 즐기려고 하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즐거움은 나쁜 거야. 막 요즘에 그냥 제가 보면 느끼는 건 섹스도 나쁜 거야. 놀러 가는 거 나쁜 거야. 술 나쁜 거야. 담배 나쁜 거야. 그럼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그 종교인이 되거나 어떤 무슨 성인이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즐거우면 나쁜 사람이거나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강박을 주는 시대인 것 같아서 요것만은 깨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즐거워야죠. 힘들수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87. 자, 그리고 자, 갑자기 무거워졌네요. 가벼운 걸로 잠깐 제가 한번 가볍진 않지만 가벼운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드라마 시리즈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거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웬즈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팀 버튼이 드라마 연출을 해가지고 요 드라마 연출 괜찮을까? 왜냐면 팀 버튼이 최근에 그 덤보도 그랬고 뭐 미스 페레그린도 저는 좋아했지만 극장 영화들이 예전만큼 잘 나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 명성에 비해서. 팀버튼 최고 흥행작은 한국 DDP에서 했던 팀버튼 전시회입니다. DDP 맞나? 하여튼 맞습니다. 그게 최고였고. 아 그래요? 배트맨 아니었나요? 아니 최근에. 아 최근에. 예. 옛날에는 많았죠. 아유, 비틀주스, 뭐 가위손. 네. 근데 그 거장의 이름이 바라고 이제는 그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지는 거 했었는데 웬즈데이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었고 가장 쉽게 말하면 해리포터의 성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진행되는 구조나 인물들,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크하지만 해리포터의 세계관에서 많은 것들을 빌려왔고, 그 스릴러 구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해리포터랑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해리포터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 컨텐츠 중에 그 10억 뷰인가 돌파한 컨텐츠가 1억 뷰인가 10억 뷰가 최초로 돌파한 컨텐츠가 오징어 게임. 네. 이거 두 번째로 돌파한 컨텐츠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 4고 그 다음으로가 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고 네 번째로 좀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0억 뷰가 돌파했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핫합니다. 그리고 제나 오르테가라는 배우가 제가 좋아하는 X라는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탑이 찍었고 내년 스크림 또 차기 리부트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영화. 슬쩍 팔로우했습니다. 웬즈데이. 네. 저는 이디민인가 네. 방짝인 늑대인가 네. 여자친구 네. 너무 귀여워. 그 웬들린 크리스티. 아, 네. 그래요? 팔로우하셨나요? 팔로우 찾아봤. 예. 그 친구가 제가 그 호감을 갖게 된 이유가 얼굴이 옛날에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뮤직비디오 보면 춤추는 꼬마 여자 있어요. 네네. 메디 지글러라고 네. 얼굴이 닮아서 그 소녀 때 모습이랑 닮아서 와 되게 얼굴이 닮았네 했는데 캐릭터도 그렇고 웬즈데이 봤어요? 네, 다 봤습니다. 아 봤군요. 저 사실 오늘 너무 추천을 귀엽던데. 웬즈데이로 갖고 왔다가 짰네 짰어. 이 다른 걸로. 자, 이거 자기 중복되면 네. 벌금인 거 아시죠? 저 세게 봤습니다. 느끼한 예. 사람이 예. 벌금입니다. 아무튼 웬즈데이 강추교. 자 그럼 해백님은 무슨 영화 가져오셨죠?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했던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깝다. 네, 그래서 저는 벌금 안 저도- 내겠다. 네, 절대 낼 수 없다. 지금 지어내는 것 같은데. 예. 넷플릭스에 이거 사실 관심 있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 트롤의 습격이라고 아, 네 북유럽 신화를 네. 가지고 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플롯은 뭐 고질라나 맞아요. 뭐 킹콩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북유럽에서만 존재하는 그 트롤에 그쵸, 대한 그쵸.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트롤을 썼고 그 트롤의 어떤 행동이나 외모나 또 거기 네 그런 서사 과정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그런 미국물이라 해야 될까요? 괴수 재난 영화와 괴수랑은 좀 조금 결이 다른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장르가 뭔가요? 코믹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스릴러인가요? 괴물 나오는 거대한 크리처가 나오는 그러니까.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질라랑 똑같아요. 플롯이 똑같아요. 네, 플롯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음. 거는데 아까 안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하위 호환. 호환 아. 네, 고질라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북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신선함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 트롤의 습격 노르웨이 영화고 네.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크리처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네. 재밌게 보는데 그 플롯이랑 뭐 개연성 같은 거 따지는 분들이 보면 그 개연성이나 이거의 부족함마저도 고질라랑 똑같아요. 끝이 허무한 것도 그런 거 너무 똑같아서 되게 익숙하면서도 좀 특이한 걸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트롤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는 짓을 보면 되게 익살스러워요. 근데 개체로 봤을 때는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트롤은 다양한 그렇죠. 네. 무민이 가장 유명한 네,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다룬 영화 경계선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그 캐릭터 자체가 트롤의 그거를 영향을 받은 거.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요건 좀 무거운데 예를 들어 트롤 습격이면은 조금 익살스럽고 코믹에도 재밌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르를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그 트롤은 구체적인 이미지는 다 여기저기 다르게 쓰고 있고, 근데 그 우리가 괴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반지의 제왕, 제라 그죠, 톨키엔이 구축한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거가 아닌 그 민속 설화에 많이 나오는 네. 거라 핀란드라 네. 이쪽에. 무민도 그렇고 그 트롤 인형 있어요. 머리 염색 뭐 네, 삐쳐 네, 있는 그 맞습니다. 욘두가 갖고 있는 인형 네. 그것도 트롤이거든요. 하여튼 그 애니메이션도 나왔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옛날에 트롤 헌터라는 페이크 다큐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트롤 나오는 네. 그것도 되게 재밌어서 그 파운드 푸티지 장르인데 그것도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게임 세계에 존재하고 있죠 트롤들이. 트롤링이라고 하죠. 저희 부모님이 북유럽을 한번 구경하고 오셔가지고 그 트롤 그 마그네틱 인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주셨는데 트롤이 제가 생각했던 그거랑 좀 다른 뭔가 코도 이렇게 길게 길어요. 나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도 좀 많이 이거 좀 신선하다 했었거든요.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비슷한데 상상 가능한 얘기지만
그런 어떤 크리처의 외모나 주변 환경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저는 뭐 저보다도 노르웨이 사람들이 참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전선 그 설화에 나오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어렸을 때 불가사리라고 네. 신상욱 감독 영화로도 네, 네. 나왔었죠. 뭐 좀 안타깝지만 뭐 디워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설화나 이런 괴물 신화 속 동물을 형상화하는 막 이런 작품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딱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갑자기 디워 얘기하니까 좀 찝찝하네요. 부모님이 북유럽 가서 딱 사오셨는데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렇게 당연하죠. 역시 북유럽은 중국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OEM이지요. 네. 좋습니다. 이제 추초의 명언까지 들어갔고요. 그럼 전반전 우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에너지 네. 채우고 후반전 또 신나게 가봐야죠. 오늘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영화 러닝타임이 길었기 때문에 할 얘기도 길 것 같은데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아바타 2 물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정식 제목은 아바타 물의 길. 그냥 물의 길일 거예요. 네. 뭐 힘의 손 뭐 이런 거죠. 신의 손 이런 거죠. 샤리체프죠. 사실 제목 보고 이거 또 한국에서 부제목 달았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원래 부제목을 다셨더라고요. 역시 아바타. 한류가 제임스 대단합니다. 카메론 예. 감독도 우리나라 의식을 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런 거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토리 또 듣고 가볼까요? 안 감독의 몬스터. 어떤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올해 제이크 설리 슬퍼서 어떡하냐?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본격 3D 액션 로망이 펼쳐진다. Coming soon. Yeah. 스필버그 형 나가 있어. 고맙다. 그럼 이제 또 한 줄 평을 듣고 가봐야겠죠. 아바타 물의 길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평.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형 왔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가지요. 형 왔다. 시야. 저는 휴머니즘에서 가족주의로. 라고 해봤습니다. 이거 재미없을 거서 하나 더 했어. 내가 제임스 칸이다. 제임스 카메론이다. 제임스 칸이 왜 나왔죠? 누구신지요? 내가 제임스 카메론이다. I'm a King 시즌 2. 내가 뭐? 두 개 던지고 하나 건지려고요. 예. 자, 해백니 한 줄 평. 네. 저는 바다의 눈물 나비족 편. 오늘도 나비족들은 눈물을 흘린다. 아이고 작살에 맞았다. 피가 난다. 아프다. 아프다. 제이크 설리는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 우리 제이크 설리 슬퍼서 어떡하냐? 오늘도 나비족들은 아내 눈치를 본다. 역시 보라 인간. 좋습니다. 한줄평. 되게 클린하네요. 뭐 오해 요지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 다큐멘터리인가요? 아니, 해백님은 저 다큐멘터리 느낌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보면서 그렇죠. 다큐멘터리 플롯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워낙 묘사도 그렇고 맞아. 이 3D와 CG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맞아요. 좀 현실같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뭐 바다 그 해양 관련된 내용이나 그 고래 이런 것들은 약간 BBC나 이런 네. 데서 나올 해양 자연 다큐에서 맞습니다. 약간 고래들의 위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고래의 눈물 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담은 것처럼도 보이고 하고 이번에 뭐 약간 썰인데 한국 왔다 일본 갔지 않습니까? 네. 제임스 카메론 네. 한국 와가지고 하고 또 일본 가가지고 막 와 했는데 논란이 그렇죠. 논란이 일본 됐죠. 가서 돌고래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랑 왔는데 프리미어 시사회 같은 거 하는데 그 인터뷰한 자리에서 일본 그쪽 호스트가 돌고래 쇼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제임스 카메론도 이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고 메시지도 자연이나 생태계 파괴 이런 거에 대한 경고하는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가 옛날에 하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하고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돌고래 쇼를 금지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 영화 만든 사람 앞에 보여줬는데 모르겠어요. 그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초반에는 케이트 윈슬렛과 제임스 카메론 좀 당황한 표정이었다가 같이 박수치고 웃고 즐겼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이게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한 행위인지 뭐 그런 거겠죠. 그 달리 해석은 안 되네. 근데 하여튼 되게 그때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누가 욕을 먹죠?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최한 일본 그쪽이 욕을 그쵸? 먹어야 되는 건데 제임스 카메론이 거기서 박수치고 호응했다라는 걸로 지금 욕을 먹는데 뭐 그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초청이 돼서 갔는데 무표정으로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약간 보긴 하거든요. 좀 과장하면 이거예요. 비건 그 베제테리안인데 초대해놓고 앞에 스테이크를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먹었어 한 입을 막 맛있네요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많이 먹진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럼 제임스 카메론이 더 피해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이상한 논리네요. 비건이 이걸 먹게 만든 그 개최 주최측이 잘못한 건데 왜 제임스 카메론이 요거를 먹지? 맞습니다. 일본이라서 그래요. 돈돈이 뭘 해도 하여튼 그거 때문에 이상한 논리. 근데 사실 요런 게 힘이 세요. 그죠. 초반에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리면 감독이 가식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요거 끝나고 일본에서 LA인가 어디 프리미엄 현장 가는 사이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거긴 또 못 갔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상한 구설수에 오른 것도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감독님은 형 맞다. 그 형은 어떤 형이죠? 카메론 형이죠. 카메론. 사실 조금 카메론의 돌프. 한 대 있었죠 축구에서. 근데 참 축구죠. 카메론 디아즈도 있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우리 블랙아담을 지난번에 다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담을 써요. 근데 사실 제임스 건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양반 끝까지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다룰 영화기도 하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보면은 그 사람 혼자서 감독하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아담 같이 몇 명의 필진이 붙은 작품보다 훨씬 탄탄하고 괜찮은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임스 건 진짜 대단한 애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 영화를 보고도 뒤통수를 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마블 DC 니네 반성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서사를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지겹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지라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가지고 이 시간이라는 건 러닝타임을 얘기하는 이 시간이 3시간이죠 사실은. 근데 뭐냐면 진짜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야 형 왔다 딱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천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분야든. 한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각 분야의 천재가 있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노력하는 천재인 것 같아요. 쉬질 않아요. 이게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쵸. CG라는 게 사실 포화 상태거든요. 우리들이 눈으로 이제 만족하는 CG에 대한 기대치는 뭐 트랜스포머랑 아바타 1 나오고 나서 보면 아바타 1 2009년 작품인데 그 이후로 영화를 보면 그거보다 뭐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그래비티처럼 뭐 달을 보여주느냐 뭐 하냐 차이는 있지만 CG가 탁월하게 진화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생각보다 없어요. 뭐 그 끝이 이제 어벤져스겠죠. 해서 CG는 우리 곁에 일상으로 와 있지 CG를 보고 우리가 이제 놀라는 시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바타 이번에 2를 보면 뭐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와 소리를 영화 보다가 몇 번을 했어요 제가. 진짜 아쿠아리움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 가성비가. 아쿠아리움 가면 별거 없어요. 생선이 있죠. 제일 큰 게 뭐 벨라루가 뭐 이런 애들 불쌍하게 gat혀 있는 모습 보는 것보다 여기에 가서 걔 누구냐 파야칸? 걔 툴쿤. 보레. 야, 왜 걔네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또 3D 효과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D도 그래요.
아바타가 3D 시장을 열고 그 뒤로 3D로 볼만한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3D로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정도 한 편. 저는 그거 빼고는 3D로 안 봐도 되고 3D는 그냥 옵션인데 돈 더 받으려는 극장의 수작으로만 보였지. 이번처럼 그러니까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3D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정조. 예. 정조 대왕님 예. 보이신가요? 저는 뭐 휴머니즘에서 가족주의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문명 대 문명의 싸움이었고 그때는 뭐 외계인임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이었어요. 뭐 자연 파괴, 인류에 대한 생명 요런 좀 어떻게 보면 아바타와는 너무 좀 거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서 대작이긴 한데 저는 정서적으로 와닿기보단 그냥 진짜 그 게임이나 뭐 이런 걸 그 관람하는 엔터테인먼트로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 거대한 스케줄인데 뭐 이제 세계관은 소개가 됐으니까 되게 우리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족주의 얘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결국 이게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그렇고 요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엄청 먹혀요. 그래서 보면 외계인들 막 그 특히 부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죽을 때도 막 되게 감동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감동 혹은 누군가 심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코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가족주의를 끌어오면서 하고 뭐 앞으로 이제 이 3, 4, 5편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번에는 좀 작은 주제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점점 더 스케일을 더 키우겠죠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냥 이건 사설인데 디스트릭트 9이 못했던 걸 아바타가 해결해 준 기분이에요. 디스트릭트 9이 이제 지구에서 막 하다가 우주로 가고 나서 우리가 돌아올게 뭐 크리스토퍼 우리 돌아올게 갔잖아요. 디스트릭트 10 나오면 돌아와서 전면하게 기대했는데 감독이 사실 엄두도 안 내서 안 만들고 디스트릭트 9은 워낙 또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였으니까 사실 어떤 기대치만 많이 해주고 해결을 안 해준 느낌이었는데 아바타 보면서 아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으로 내가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정말 이렇게 곱씹어서 안 지루하게 잘해줘요. 근데 웅장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SF물을 보면서 다른 영화는 모르겠지만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서는 딱 하나 바라는 게 압도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했던 거는 근데 투 오늘서의 압도감이 조만해 이렇게 됐는데 더 작아 보이죠. 네, 맞아요. 돈을 더 많이 썼는데. 네. 근데 이 아바타는 압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각 캐릭터의 압도감도 있는데 전반적인 사이즈 자체가 우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웅장한데 친절해. 이게 정말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임스 카메론은 명장이죠. 근데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명장이 아니라 진짜 상업성의 영화에 있어서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작품과 상품이 있다. 하지만 작품은 타락하고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품은 안 팔리면 끝인데 상품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은 상품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감독 같아요. 이거 보면 느낀 게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사실 좋아할 수 있는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부터 해서 캐릭터부터 해서 뭐 SF부터 해서 바다, 뭐 산도, 그러니까 숲도 나오고 와 이렇게 이걸 잘 꾸며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스티브 잡스랑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영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만든 건 스티븐 스필버거나 이런 사람인데,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에디슨 벨 거기까지는 너무 오래 갔구나. 하여튼 그 이후에 처음에 뭐 전화기나 이런 거를 만들고 상용화한 사람이면 정점에서 항상 혁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거를 사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결국은 생각을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하는 것도 항상 그 테크놀로지적인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죠. 왠지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지금도 뭐 사실 뭐 안드로이드 폰이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최고 퀄리티들이 여기 갤럭시 쓰는 사람이 많네. 있지만 아이폰은 아이폰인 거잖아요. 뭐 전 세계 셀럽이든 누구든 다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까? 이 느낌처럼 아바타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은 아 진짜
대단하다. 네. 그 사람은 와. 형이에요.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면 보통 이제 세계관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네. 이번 작품은 오히려 더 친절한 설명과 네. 더 확실한 세계관 구축 맞아요. 그리고 주제에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주제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너무 이상한데 공감되지 않는데라는 부분보다 오히려 저렇지 그래 사람도 저런데 막 그런 오히려 이입이 더 많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더 많은 아까 해병님이랑 영화를 같이 보러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두 하나. 분이 손잡고. 예, 발도 잡고요. 네. 커플석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싫어. 손가락 4개네요. 그럼 나는 좋았나? 예, 근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3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떡밥만 뿌리다가 끝날까봐. 야. 솔직히 많은 피해를 맞아요.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왜냐면 3, 4, 5, 6.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외계인이 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떡밥만 뿌리다 끝났잖아요. 아 외계 플러스. 예, 근데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불쌍한 영화 그만 얘기해요. 죽어! 근데 불쌍해. 그 영화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떡밥만 뿌리다 끝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웠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뿌릴 대로 뿌려주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좋았습니다. 확실한 건 기획이나 이게 잘 돼 있고 그 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도 조지 루카스가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렸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 그 원피스도 네. 오다이치로도 보면 이게 디테일이랑 이게 그게 급조된 게 아니고 미리 계획돼 있던 거를 완성해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짜임새가 있는데 대부분 시퀄이 나오는 영화들이 망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를 만들어 요거에 모든 걸 써서 만들고 이게 대박이 나면 이게 아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1의 좋은 요소를 가져와서 스케일을 키운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똑같이 망하거든요. 원만한 2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확실히 느낀 건 그 완전 세계에서 그 전에 어떤 큰 그냥 러프한 어떤 이미지를 그렸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건물이면 외관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한 방에 디테일을 여기 방에는 뭐가 있는지를 아기방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에는 뭐 다목적실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인 세계를 그리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그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제임스 카메론 머릿속에 세계관이나 이게 잘 탄탄하게 구축됐다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냥 그 크리처들이나 그 물고기 디자인 하나하나만 봐도 얼마나 고민한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되게 보고 싶고 귀엽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보면 뭐 고래나 상어나 물개 황새침 뭐야 그건? 거기서 모티 다들 날치. 날치. 아 날치야? 네. 날치 왜 이렇게 커? 이날차입니다. 온다. 전리가네 네. 같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메카닉들도 그렇고 디자인 네.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재밌게 만들려고 애썼는지가 다 느껴져서 꼼꼼하죠. 네. 네. 참 그 맞아요. 이거 뭐 가야 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딱 말하면 그 UI랑 그 핸드폰 아이콘도 우리 쓰지 않습니까? UI랑 UX 개념이 그 있는데 네.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그 아이콘 디자인 전체 외관이 얼마나 예쁘냐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거고 UX는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일 때가 누르기 좋고 어느 버튼이 어디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때 편리한가를 감안해서 디자인하는 게 UX인데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만들거나 그럴 때 관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면서 만드는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오히려 따라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도하는 거죠. 난 니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가 아니라 니들은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비스라는 영화를 옛날에 찍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대박이었어요. 헐리우드에 소문 나가지고 제임스 카메론이 바다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따라 만든 영화 2편 있습니다. 레비아탄과 딥식스. 정말 재밌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덕분에 어비스가 좀 망했어요. 왜냐면 훨씬 빠르게 찍고 빨리 개봉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수준이 다르죠. 근데 요번에도 바다에 있는 그 크리처들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옛날에 어비스 때 짬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와. 확실한 건 저는 어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의 이후 행보가 정해졌다고 확신을 하고 이게 똑같아요. 박찬욱 감독이 복수는 나의 것을 만들었을 때 다들 극찬을 했는데 흥행을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주의적인 거로 많이 갔을 때 관객이랑 소외되고 외면되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찍은 영화가 올드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중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랑 대중 영화로 좀 더 좋은 영화면서도 작가 색채를 입히게 되는 과정 중에 엄청 큰 실패가 빌미가 되는. 그게 시발점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봉준호는 대단하네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하니까. 좋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를 길게 하고 있지만 투다닥 할 건 하고 가야겠지요. 네. 전설의 교양. 빨리 가겠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 2022년 미국 영화고요. 192분 2022년 12월 14일 개봉했습니다. 3시간 12분. 요실금에 시달리고 있는 안 감독님도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봤다는 놀라운 시간. 몸을 피대기로 만들고. 좋습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1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65만 명 봤습니다. 이틀 기준. 감독 제임스 카메론. 주인공은 이거 좀 헷갈리는데 조 셀다나 샘 워싱턴인데 네이버엔 조 셀다나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누구였냐? 보라인간이죠. 보라인간이고 우리가 SF 영화의 대박입니다. 그 네뷸라 말고 누구지? 가모라도 했었고 스타트렉 비기닝에서도 나왔고 아바타에서 SF 3관왕한 여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헐리우드는 엔딩 크레딧이 이게 페이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맨 앞인데 그 엔딩 크레딧이 먼저 나올 때는 조세다나가 먼저인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샘 워싱턴이 먼저라서 이거 조금 따져보고 싶고. 마지막에 딜을 잘했나요? 그거 거래합니다. 실제로 돈 적게 받아도 이름 올려달라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조셀다나는 사실 지금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런 거에서 지금 거의 탑으로 많이 올라가셨고 샘 워싱턴은 아바타 때문에 딴 작품을 거의 안 하고 올인하고 있는 좀 억울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시고니 위버 나오고 막 했어요. 근데 다른 배우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배우는 없습니다. 하고 우리 그 맹인 더 다크의 스티븐 랭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어. 진짜 사실 아바타 전에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제가 이 배우를. 근데 아바타에서도 다시 얼마 전에 다시 보는데 너무 멋있어. 저 할아버지. 되게 카리스마 있고 악역으로서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그쵸. 그리고 주인공 계속 설득해요. 너 같은 멋진 해군 가족을 잘 선택하라고 뭐 너의 다리를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할 때 되게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만한 군인 상사인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싸우죠. 그리고 주인공이랑 그 1대1로 맞다이를 뜬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절대 꿀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캐스팅은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우리 줄리엣. 줄리엣 아닌가? 예. 로즈였죠. 추워. 예. 기억나죠? 타이타닉에서. 그 타이타닉 그 참 유명합니다. 마지막에 문 위에다 올려주잖아요. 다른 목재. 그 위에 디카프리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엄청 커서 아니 저기 왜 안 올라가냐 이런 자세로 눕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올려놓은 거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뭐 무게 때문에 안 올라갔겠지요. 근데 하여튼 타이타닉으로 제임스 카메론과 인연을 맺었다가 한참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물 그 부족의 이름은 헷갈려요. 하여튼 물 부족 아내로 나옵니다. 나중에 임신한. 띄어쓰기 잘해야 돼. 물 부족 국가 아닙니다. 물 부족 국가 아닙니다. 물 많은 나라예요. 예, 물 많은 나라입니다. 물다산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 아내로 나오고 남편도 눈치 보고 주인공 제이크 선에도 눈치를 보고 이 영화 최고의 그 서예 1위입니다. 실세. 이 영화에서 타노스 다 이겨. 그냥 눈빛 하나로 다 이겨. 정말 결혼하면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앙팡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래 앙팡팬님도 이제 같이 보고 오시기로 했었는데 요건 아니었군요. 아무튼 뭐 방송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케이트 윈슬렛 오래간만에 같이 있고 제가 보기엔 마지막 편까지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연금 획득하셨군요. 아바타 연금입니다.
자, 그리고 감독 제임스 카메론 캐나다 출신이네요. 1954년생 키 187 크네. 그리고 아내가 지금은 수지 에이미스인데 예전에 아내가 캐슬린 비글로우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여자 감독 있습니다. 허트로커 만든 폭풍 속으로 그 감독님과 결혼했었다가 헤어지고 린다 해밀턴이라고 터미네이터 2 주인공이었던 분하고 누나. 배우와 감독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또 헤어지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지금 아내분인가가 타이타닉 때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가? 그리고 이제 그냥 커리어 좀 얘기해 보면 좀 의외예요. 1981년에 개봉작은 피라냐 2입니다. 네. 심지어 피라냐 1은 조 단테라고 그렘린 만든 그때 B급 공포 영화 잘 만드는 감독 있습니다. 피라냐 1 개봉하고 그거에 약간 후속편인데 이건 B급이었고 그렇게 많이 이슈도 안 됐어요. 이런 영화를 시작한 건 좀 의외지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뭐 참여하다가 1984년에 자기가 감독 각본한 영화 나옵니다. 따단딴따단 따단딴따단 따라라라라 곤중한 줄 알았습니다. 저주. 야, 술 한잔 따라라. 좋습니다. 술이 땡기네요. 터미네이터 1 만드셨습니다. 저지먼트 데이. 아, 훌륭한 영화였죠. 그때도 앞서 나간 CG였죠. 와, 네. 진짜 터미네이터 1은 뭐 하여튼 훌륭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또 인상적인 건 람보 2의 각본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86년에 에이리언 2 찍습니다. 2를 많이 찍네요. 람보 2, 에이리언 2, 피라냐 2. 그래서 해외에서 이 감독을 그 2를 잘 찍는 감독이라고 유명하다고 해요. 데뷔작도 2였고 터미네이터 2, 에일리언 2, 람보 2는 몰랐네요. 근데 그래서 2. 안 찍었습니다. 옛날에 더러서 안 찍었나 보죠. 어렸을 때 개그 알죠? 그죠? 침 많이 튀기려고. 너 일로 와봐. 영화 제목 그거 알아? 터미네이터 2 2. 하니까 나 너 그거 알아? 로카투. 가래를. 예. 안 감독님이 좋아하는 효도 개그였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90년 한국 제목 시면 어비스를 찍었습니다. 이때 에이리언 2로 승승장구하던 감독이 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되겠구나 해가지고 요 영화를 이제 만들고 조금 헷갈리는데 터미네이터 2가 먼저 아닌가? 아무튼 요거 이제 물 또 해양 덕후셨기 네. 때문에 막 CG도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그 음악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항상 같이 하는 크루가 있어요. 제임스 호너라는 음악 작곡가하고 항상 하고 네. CG는 원래 이때까지는 ILM이라고 인터랙티브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조지 루카스가 만든 CG 회사가 거의 독점이었는데 그 회사가 너무 비싸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자기 CG 팀을 만들어요.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웨타 FX로 바뀐 것 같은데 자기 CG 팀을 만들어 가지고 CG 기술을 엄청나게 익혀서 이제 그 어비스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작가주의적인 거는 많이 보여줬는데 이전에 되게 오락영화나 상업영화, 대중영화를 만들던 스펙타클한 액션을 기대했던 사람들한텐 엄청나게 지루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나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와 상충한 거겠죠. 지그루지 캐럿처럼. 그래서 요 영화 망합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힘들어지셨다가 터미네이터 2 이거 순서 좀 헷갈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터미네이터 2를 찍습니다. 이거 대단했지요. 그죠. 국내에서 개봉했을 때 극장 분위기가 사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영화 통합 전산망이 없어서 그렇지 극장에 진짜 발 디딜 데가 없었어요. 저희 개봉관에 서서 보고 에어컨 위에 올라가서 보고 막 아빠 어깨동 위에 무등 타고 보고 이러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없던 시절이에요. 와, 단일 개봉관 이런 예. 식이었죠. 그런데 진짜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고 네. 모두가 행복한. 그러다가 평가도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왜, 21세기 영상 철학서라고 할 정도로 내용도 괜찮았고. 대단하죠. 예. 그 스티로폼 그 가슴에 뽕 맞으면 예. 여기 뭐냐 그 뭐죠? 그 은박지 예. 가슴에 이렇게 뚫리는 거. 티천. 예, 그거 티천. 이 영화도 며칠 전에 감독판에 봤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총 맞은 자국이 진짜 그 맞아요. 제사 지내는 그 은색 후보처럼 이게 돼 있더라고요. 은박. 오, 이게 그때 대단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가장 대단한 건 액체 인간이 녹아서 액체가 합성되는 게 그 시기에는 CG로서 볼 수 있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이미지들이었죠. 아무튼 터미네이터 2는 대박입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 트루라이즈 엄청 재밌어요.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설경구 나오는 그 영화 뭐였어? 공작 뭐 특수 요원이었나? 1급 비밀이었나? 하여튼 네, 똑같은 내용 갖다 만든 영화 있습니다. 내가 뭔 소리였고. 예. 오아시스인 줄 알았네요. 맞아요. 그겁니다. 예.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인지 데이즈라는 거 또 원작도 했었고 하다가 1998년 타이타닉. 네. 지금까지만 해도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뭐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 만들 때도 그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영화사가 제작비가 계속 초과되고 감독이 너무 완벽주의로 찍어가지고 막 그때 30-40테이크씩 갔다고 했었어요. 그 디카프리오 막 뭐 하는 씬에서. 그래서 감독이랑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작비가 계속 오버돼서 영화사 하나로 커버가 안 되니까 다른 영화사 섭외해서 영화사 2개가 하고 감독이 자기 돈 넣고 해서 사실 이 영화 무조건 망할 거라고 했었어요. 또 왜냐? 그 전에 옛날에 80년대가 70년대 타이타닉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엄청난 큰 돈으로 타이타닉의 비극이었나? 근데 그 영화가 엄청 망했고 배가 나오는 거대 자본 영화가 다 망했었어요. 커스로트 아일랜드, 워터 월드 이런 영화들이 이런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우려가 컸지만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슈가 있었어요. UIP 뭐 배급 영화 해가지고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제 이 영화가 약간 희생양이 되긴 했었죠. 맞습니다. 뭐 희생양 치고는 엄청나게 흥행도 하고 모두가 저했죠. I'm a king. 올라오지 마. 살아야 돼. 올라왔으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걸 찍고 본인으로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해양 덕후라서 워낙 바다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다 심해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바다 촬영하고 이제 타이타닉을 찍으면서 바다를 찍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카메라 장비랑 로봇을 만들었어요. 개발을 했어. 자기가 그 촬영팀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심해를 돌아다니는 로봇이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도 되고 그 로봇을 그 해양 생물학자들이랑 과학자들이 제임스 카메론한테 임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정도로 대단한 선구자입니다. 뭐 거의 스탠리 큐브릭이 달 촬영하러 가는데 자꾸 안 나오니까 달에 가서 찍었다라는 이야기처럼 약간 신화 같기만 진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막 하다가 뭐 터미네이터 차기작들을 계속 뭐 제작하고 뭐 도와주고 하다가 다 망하고 알리타 베트렌젤도 각본 썼고 자기가 연출하려다가 로버트 로드리게즈 줘가지고 좀 애매한 결과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건 2009년에 갑자기 자기가 3D 기술을 접목한 영화를 찍겠다. 이때도 또 좀 재밌는 건 그 제임스 카메론은 3D 시스템을 도용한 CG 쪽으로 갔고 그리고 해외 헐리우드에 라이벌이 한 명 있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도 백투더퓨처랑 막 이런 영화들 찍고 항상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감독인데 이분은 되게 극사실주의적인 CG 실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쪽으로 빠져가지고 둘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DVD랑 하이퍼 CD인가? 하여튼 그 DVD 나오기 전에 비슷한 뭐 블루레이랑 하이퍼 DVD 이런 것들이 매체가 경쟁을 해요. 소니는 DVD를 밀고 뭐 히다치는 뭐 하이퍼 DVD를 밀고 막 이럽니다. 약간 방식이 다른 둘이 경쟁하고 결국 블루레이가 살아남고 이런 식인데 로버트 저메키스랑 둘이 했는데 로버트 저메키스가 그래서 만든 게 폴라 익스프레스랑 베오울프랑 뭐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드는데 솔직히 다 평이 별로 안 좋고 그 특히 폴라 익스프레스는 영화가 망하면서 그때 유명한 말이 또 이제 되게 전문 용어가 익숙해지게 됐죠. 언캐니 밸리라고 불편한 골짜기. 어떤 CG 기술이나 이게 사람하고 닮으면 닮아갈수록 사람이 불편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되게 징그럽기도 하고 막 그런. 근데 그 골짜기를 넘어서면 오히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그 단계가 아마 아바타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 영화 망한 이유는 애니메이션들이나 이게 진짜 사람처럼 만들고 약간 2D 버전으로 머리를 크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랑은 좀 다르게 만드는 기술이 생겼지요. 아무튼 제임스 카메론은 그리고 나서 차기작을 자기는 이거 죽을 때까지 아바타 만들다 죽을 거다라고 거의 베르세르크의 미우라 켄타로 작가처럼 선언을 하더니 계속 연속 촬영을 하다가 13년 만에 2022년에 아바타 물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얘기하면 아바타 3는 2023년, 아바타 4 2025년, 아바타 5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감독입니다. 오래오래 무병장수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름쥐. 네, 좋습니다. 아바타는 영화 런닝타임 길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제임스 카메론 꼭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좀 못 나눴던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이런 것들. 저는 일단 이 감독이 자신감 넘치는 게 괜히 넘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최근에 저기 지난주죠 9일 날 내한하지 않았습니까? 내한해서 했던 얘기가 러닝타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영화가 이제 엉망이 아니라면 같은 값을 내고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니냐.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영화가 그만큼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격투 그러니까 맞아요. 전쟁 씬에서는 진짜 손에 땀을 쥐고 쥔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안 정도로. 감독 선생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땀이 나죠. 다한증이죠. 놓았어야죠. 그 손은 아닙니다. 손 아닌데. 예, 손을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무튼 이게 네. 뭐 액션씬도 그런데 그 물들 묘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히 막 그 외계인들 막 물에서 건졌을 때 물 튀기고 물기 묻어 있는 막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와, 그리고 해양 생물들 막 판타지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실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만 아쿠아리움에서 본 것보다 여기가 더 예쁘니까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다 멋있게 구현을 했나? 디테일이 진짜 그러니까 놓치지 않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예술성도 디테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은 어디 하나 이렇게 약간 허튼 구석을 찾기가 되게 힘든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게 매 눈으로 봤는데 하지만 또 굳이 찾자면 몇 개는 찾았습니다. 알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오게티는 아니고 단점인데,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단 전편을 봤을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투르크막토 있지 않습니까? 네. 투르크막토인가 어떤 겁나 큰 빨간 용 있지 않습니까? 걔 어디 갔죠? 왜 보내준지 모르겠어요. 1편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 안 나오죠. 네. 보내줬나요? 네, 1편에서 이제 더 이상 그래요? 필요가 없다 하고 걔 날려 보내주고 보냈어요. 네, 1편에서. 그러면 인정. 네. 이응지읒. 그거 몰랐어요. 저 사실 제일 그러니까 왜 1편에서 보냈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왜 보낼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안 하겠다 선언을 하는 의미이긴 했는데 사실은 평화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한 마리 정도 데리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완용. 아바타 1을 다시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그 되게 웃기는 게 그 전에 배신자라고 해서 다 막 쫓아내요. 여자고 와이프도 네이트링가도 막 쫓아내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가서 투르크막도를 타고 오니까 여자 주인공이 바로 이제 당신을 보았다, 당신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외제차 타고 갑자기? 마이바흐를 몰고 오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냥 비유입니다. 네. 비하 아니에요. 그 마이바 타고 오니까 성공했네. 하도 뿅뿅해가지고 사실은 나도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투르크막토를 놓아주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하고 물론 뭐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니까 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겠지만 용이 중에 그 용어로 그렇죠. 사실 대단한 걸 하진 않았어요. 네. 그 용이 근데 그냥 그 약간 전문 용어로 간지용, 간지용. 세핑 간지용이었다. 용은 용이네요. 맞네요. 간지용. 간지용이었다라는 네. 거. 그거랑 또 그리고 사실 좀 개연성 가서 따지면 자기 부족이 위험하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사실은 중요한 건 자기가 갔다는 걸 적이 알아야 쫓아올 거 아니야. 자기가 가도 자기 부족을 공격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걔네들은 첩보가 없으니까. 네. 왜냐, 난 비밀리에 갔잖아. 근데 또 나 갔어라고 얘기하고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면 사실 FM으로 따지면 블루팀 걔네들이 악당들 그 스티븐 랭 네. 커리치였나? 하여튼 그 대령을 비롯한 무리들이 당연히 숲으로 가서 숲을 공격했다가 없으니까 바다로 가는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졌다는 걸 알고 그 스파이더랑 같이 그냥 바로 찾으러 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떤 개연성이나 이런 걸 좀 점프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양해는 돼요. 양해는 대충 왜냐면 전혀 말도 걸리진 않아요. 예. 왜냐면 워낙 그런 영화 많아서요. 되게 찾으려고 하니까 찾은 거지. 이 와중에도 그 전에 또 그런 수상 생활했던 종족을 한번 조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돼요. 네. 예. 다른 부족들 다른 부족을 먼저 한번 그 스파이더랑 같이 가가지고. 예. 그거는 그 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바다로 면목이 선다는 거죠. 어쨌든 설명은 돼요.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네. 되지만 생각하지 그렇죠. 않으면 전혀 이제 문제가 그런 되지. 부분에서 약간의 건너뛰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예,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런 중요한 건 게 좀, 아니고 네, 작은 아, 부분이라 하나도 중요하지 가지고 않습니다. 별로게 뭐. 참 영화를 그 엔터테인먼트로서 영화로서 너무 완벽하고 이게 위트도 되게 살렸어요. 그 번역 이번에도 황석희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못 봤어요. 번역을 못 봐가지고. 네. 예를 들면 그 걔네들이 이제 다 아바타로 들어가고 나쁜 놈들이 이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다 하고서는 딱 보는데 영어로 왜 Why everyone is blue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블루 우울하냐? 왜 이렇게 딱 우울하냐?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건데 번역을 우울하다고 하면은 파란색이랑 안 맞으니까 왜 다 파랗게 질려 있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역을 되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키리 걔가 자기 네, 시고니버 키리. 그 몸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 장면에서도 그 스파이더한테 걔들이 놀리면서 왜 너도 파라니까 센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빵 터지는 개그는 아닌데 나름 센스 있게 넘어가는 장면들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세련된 개고 예를 들면 플롯으로 웃기는 건 아들 그 배 3번 쟤들이 칼로 잘라가지고 한 번 구해주고 다시 도망가다가 또 잡히잖아요. 네. 애기가 풀리자마자 또 잡혔네. 사실 그게 되게 뭐야 쟤들 또 잡혔네라고 저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관객들의 시선이나 이거를 읽어서 네, 약간은 그쵸. 그러니까 뒤집어서 발상을 역발상으로 하는 웃기는 개그여가지고. 그리고 걔들 손을 묶는 그 수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팝니다. 어렸을 때 있었어요. 네. 있었죠. 아팠어요. 이거 약간 네. 요술팔찌. 네. 맞아. 무슨 판치요? 요술팔찌. 예. 그거 아주 착 감기고 좋습니다. 예. 기억나네요. 혹시 와서 샀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받은. PPL인가요? 예, 하여튼 어릴 그랬습니다. 때 몇 개씩 예. 차고 다녔죠. 그래서 그리고 몇 개씩이요? 네. 인기쟁이였구나. 그리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그 서사를 주인공들한테 안 주고 서브 서사로 좀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우선 제이크 설리나 이런 주인공들을 메인으로 안 하고 보면 이제 후세대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게 딱 보이고 그것도 좋았는데 더 좋은 건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특히 가장 감정이입된 건 결국엔 고래에 죽었을 때예요. 그 어미 고래랑 새끼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들의 묘사들과 걔네들이 죽었을 때 주변 인물들이 스파이더랑 또 과학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학자 단역이긴 한데 그분이 보여주는 그런 리액션들 그리고 그 고래가 죽은 이미지들이나 이게 엄청 강했어. 고래랑 그 물고기 그 첫 어촌을 쳐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은 안 죽이고 동물 죽였을 때. 그 물개 한 마리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죽은 물개 이렇게 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렬하게 네.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말 세련된 아까 연출이다. 그 불편한 계곡 얘기하셨는데 그 전형적인 게 캐츠 뮤지컬 영화 있지 않습니까? 톰 오퍼 거. 그러니까 이게 CG가 들어가고 3D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무 공감이 안 되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징그럽죠. 네 그리고 약하면 아예 다른 사람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냥 맞아요. 아니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데 뭐 이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좀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영화 보면서 너무 그런 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도 그렇고 이 부족들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CG 캐릭터한테 감정이입한다는 게 네.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작품은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건 시저가 나왔던 혹성탈출 시리즈의 시저. 사실 그 정도가 CG 캐릭터임에도 감정이입도 되고 했지만 그래도 실사랑 같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인물 사람들 서사나 이런 거가 상당히 메인이었는데 아바타는 사람들 이야기가 부수적인 그렇죠. 거고 사실 이런 영화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블랙 아담 까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그리고 고질라도 그랬어요. 이번에 트롤의 습격도 그렇고 괴물들 싸우고 이들 이야기 보고 싶은데 자꾸 돈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네. 사람들이 맞아요. 사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얘네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우리 인류는 고질라를 챙겨야 돼 막 아니야 너 고질라의 그 벼룩만도 못한 게 너야 막 그래서 그 쓸데없는 서사라는데 여기서는 누가 말해도 인간은 들러리라는 건 확실하고 아바타들이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결국엔 그 CG의 디테일이에요. 가장 좋은 그 디테일을 예를 들 수 있는 게 꼬리. 아바타 1 볼 때는 사실
꼬리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꼬리가 감정을 표현하나 이런 거 인지 않았는데 아바타 2는 초반부터 꼬리 왜 이렇게 꼬리 흔들어 꼬리를 왜 이렇게 흔들었는데 보니까 사실 동물들 다 감정 표현할 때도 그렇고 꼬리가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고 오롯이 저들의 꼬리도 하나의 그 신체 일부라는 것들이 완벽하게 인지가 되니까 그냥 믿고 이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게 되는 효과들을. 또 꼬리도 정체성이 갈리죠. 여기는 이제 숲에 특화된 얘들은 맞아요. 이런 꼬리를 수양할 수 있겠어? 이러는데 쟤들 꼬리는 오 죽이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모티브가 옛날 숲해인들은 인디안들,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아바타원은 늑대와 함께 춤을이랑 서사가 똑같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욕도 먹었고. 근데 그런 걸 따왔는데 요번에 이쪽은 누가 한 발에도 그 사모아인이라고 하나 뉴질랜드 네. 원주민에서 그냥 다 따왔더라고요. 막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해서 이거 무슨 그 모아나였나? 네. 네, 어, 모아나. 남자 주인공 보는데 자꾸 제이슨 모모아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어촌 족장 네. 외모만 네. 봤을 때는 전 하악질하길래 고양인 줄 알았습니다. 악질 네. 슈르주맨 해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참 익숙하면서도 참 잘 기가 네. 막히게. 잘 그리고 이게 외계인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안에 드라마 서사는 미국 일반 가정집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의 중심적인. 그게 둘째는 또 삐뚤어 나가고 형은 또 형 노릇 하려고 하고 맞아요. 여자의 뭐 이게 개인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몇 마디 설명만 해주면은 나머지 서사는 그냥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형제들도 또 네. 그리고 누군가는 약간 뭐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형제의 서사가 크죠. 네. 약간 뭐 셀즈맨의 죽음에 나온 형제 같기도 하고. 그 생각 없는 귀여운 막내 뭐 이런 것도 또 묶였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가장 똑똑하다고 해야 된 건 오랜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해 I'm Your Father 서사를 갖고 왔다. 야 진짜 저거 두고두고 써먹는구나. 이거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어디 진짜 약간 맞는 키 같은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과 이런 그 스타워즈에서도 나중에도 또 써먹었었던 그 서사인데 그걸 갖고 와서 앞으로 두루두루 이제 해먹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영화가 계속 그 메타버스에 좀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네.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죠. 맞아요. 이제 미지의 세계로 어떤 옮겨가거나 뭐 이제 이런 상상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영화의 시도에 있어서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설정과 이 섬세한 기획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리더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절대 딴 사람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엔 완벽한 완벽주의와 그 사람이 네. 뭐 해양 생태계나 이런 거에 대한 과학 덕후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저는 아바타에 비빌 만한 영화는 그냥 뭐 작품상으로 떠나서 재미가 이런 거 매드맥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매드맥스가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CG나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매드맥스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디디엘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사이먼 프랭글렌이라는 분입니다. 63년생 영국 런던 출신 음악가고요. 이분 서사가 좀 재밌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임스 카메론은 원래 음악적 파트너가 제임스 호너라고 예. 그분이랑 계속 작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제임스 호너라는 분이 2015년에 자신이 몰던 경비행기 사고로 추락하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셨구나. 예. 근데 이 사이먼 프랭글렌은 누구냐? 그 제임스랑 같이 작업하던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조수처럼 이렇게 세컨해주던 분인데 타이타닉에서 연주자로 참여한 걸 시작해서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요번 작업을 같이 하기로. 그러니까 네가 물려받아서 같이 하는 개념으로. 멋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참여하게 됐고 이분은 그 타이타닉에서 피리로 부를 때문인가? 음정 나가는 피리. 개인 행동하셨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오브리 뛰셨네. 이것도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이분 필모를 보면은
유명한 작품이 별로 편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I Am Mother라고 2018년에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요거 2016년에 요 2개 정도가 제일 유명한 작업이 이제 시작하실 근데 전 오히려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은 게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같이 했다고 해도 이런 대작을 맡긴다? 이거는 엄청난 신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여기 음악 들어보시면은 실망이 안 됩니다. 어떤 트랙 기억나?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의 웅장함, 압도감이나 이 영화의 드라마 흐름에서 음악이 단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어요. 외로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게다가 뭐 노래부터 해서 그런 숲에서는 리듬, 밖에서는 뭐 스코어 이런 식의 구분까지 해가지고 3시간을 완벽하게 채우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음악이 아니라 앞으로 아바타 시리즈 음악만 제대로 만들어도 소위 말하는 거장의 반열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존 윌리엄스가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랑 작업했나? 그래서 마지막 한 작품만 딱 하시고 이제는 안 한다고 은퇴를 해서 그 영화가 뭐가 있는데 전 그래요. 존 윌리엄스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지만 대표작 하면 스타워즈 뭐냐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랑 많이도 하게 했지만 이 사람이 막 다작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뚜렷한 대표작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음악가인 것처럼 이 음악 감독도 아바타 시리즈 하나로만 귀결돼도 세계에서 이제 역사에 거론될 만한 음악가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원에서 이미 제임스 오너가 구축해 놓은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원부터 했으면 그러실 텐데 아마 아바타까지는 제임스 오너의 어떤 그림자 안에 머문 분으로 보여질 확률이 그렇죠. 그리고 그랬구나. 그래 엔딩에 그래서 뭐 오리지널 컴포즈드 바이 제임스 오너로만 돼 있고 음악 감독으로 안 돼 있어서 그랬는데 돌아가셨군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전에 타이타닉도 그렇고 터미네이터 그렇고 우리가 아는 따단 따라라 이거 다 제임스 오너거든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아닌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제임스 오너가. 근데 정말 약간 관악기 쪽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정말 좋아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다음에 이분이 했던 영화가 나오면 그때 따로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밌죠?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잼입니다. 제임스 오너 돌아가신 이야기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늘 좀 여유가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187회는 우선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뭐 극장에서 흥행을 대단히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그걸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아이맥스에서는 3D 개봉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음향 좋은 곳에서 3D를 하고 있고 4D관은 괜찮은데 왜냐면 물이 많이 튀고 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겨울이라서 좀 추워서 걸리고 또 하나는 3시간 동안 4D 타면 힘들어요. 그렇죠. 제 경험엔 좀 그랬었던 게 있어가지고 화면이 크고 음질이 좋은 3D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3D 효과가 너무 좋아. 물에서 막 그 미생물이랑 특히 날파리 새끼들 왜 이렇게 돌아다녀? 영화보다 계속 앞으로 손 이러면서 날파리 새끼 근지럽더라고요. 그거는 안타까송 안 씻어서 안 감독님.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람쥐 188회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